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워싱턴 DC 한복판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 자리 잡고 있는 SBS 워싱턴 지국입니다. 저는 김용태고요. 네, 저는 남성입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취임 이후 세계,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 경제적 움직임 전 통상교섭본부장이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인 여한국 위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우선 트럼프 취임사와 그날 이어진 연설,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트럼프가 8년 만에 정말 화려한 컴백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무소불위의 파워 이런 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특히 취임사 구절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신이 하나님이 내 목숨을 살려준 데는 이유가 있다. 그 구절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를 해야 될지 그런 게 이제 느껴졌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경제 통상 분야에서는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날부터 그냥 아주 그 관세 포문을 열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던 거와는 달리 사실 그거는 없었지 않습니까? 또 그걸 보면 되게 좀 실용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딱 그 이념이나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그때그때 이해관계나 상황에 따라서는 좀 되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일기랑 좀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자, 우선 한국에서도 큰 관심이 있었던 그린란드와 파나마 얘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나라 소유인 파나마 운하 그리고 덴마크령이죠. 그린란드에 대해서 뭐 사겠다, 운하 운영권을 내놔라 이렇게 거침없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통상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저 트럼프식 그 복합 방정식 이게 아주 원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배경과 그리고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볼 때는 키워드는 지정학과 중국이다. 세계 지도를 보시면 이 파나마 운하는 미국 동부에서 아시아로 연결되는 급소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남미를 삥 돌아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린란드도 보시면 유럽과 아시아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우리 부산항에서 출발했을 때 인도양 거쳐서 수에즈 운하 거쳐서 지중해 거쳐서 이렇게 유럽 가야 되는데 이게 북극 항로가 만약에 뚫리게 되면 이제 바로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는 겁니다. 중국이. 이거를 다시 말하면 중국이 미국 동부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파나마 운하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중국 선박들의 통관이 아주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린란드도 마찬가지로 이게 연결이 될 경우에는 기후변화로 해빙이 돼 가지고 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이 중국과 유럽이 바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특히 파나마 운하 같은 거는 중국 회사가 좀 운영을 하는 거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번 아주 맥시멈 프레셔를 딱 때린 다음에 그 다음 전략을 모색하는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이제 땅이 탐다서 이거는 뭐 이제 1차 방정식인 거고 거기 숨어보면 지정학적 이유, 대중국 견제 뭐 여러 가지를 보면 한 3차, 4차 방정식 정도는 되겠네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그린란드의 경우에는 핵심 광물이 있습니다. 지금 차세대 기술이라고 하는 뭐 EV 배터리 그리고 또 이제 디지털 이쪽에도 이 핵심 광물이나 레어얼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린란드가 그런 핵심 광물의 이제 보고였는데 과거에 이제 빙하가 그랬을 때는 채굴을 하려고 해도 경제성이 안 맞는데 지금은 이제 얼음이 녹으니까 경제성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북극 항로나 이런 항로 측면도 있지만 또 이런 그 핵심 광물의 채굴권 그리고 이거는 지금 거의 중국이 80~90%를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는 IRA나 여러 가지 그 조치를 통해서 중국의 독점에서 다변화하기 위해서 뭐 미국과 한국, 일본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많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서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에 사실 중국이 통제하기 시작하면 남미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까지 지금 사실 남미라면은 미국의 어떤 그 앞마당 비슷한 곳인데 그런 데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 작년 11월 달에 에이펙을 페루가 의장국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진핑이 페루의 칭카이라고 남미에서 제일 큰 항구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때 그게 이제 사실 중국이 36억 불인가를 들여가지고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브라질의 뭐 대두건, 아르헨티나의 뭐 고기건, 뭐 와인이건 남미의 모든 나라들이 페루에 중국이 지어준 그 항구를 통해서 아시아, 뭐 유럽 이제 좀 다 가도록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국의 긴장감을 이제 고조를 해왔던 거죠. 거기에다가 또
미국에는 그 몬로 독트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823년도에 몬로 대통령이 이 서방구, 즉 중남미, 유럽, 그린란드를 포함해서 서방구는 미국의 앞마당이니까 넘보지 마라. 그때 이제 그 유럽의 어떤 제국주의 열강들이 또 이 남미 쪽으로 많이 진출하려고 하고 할 때 노터치. 이거는 몬로 독트린에 의해서 그런 또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케네디 대통령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몬로 독트린을 해서 중남미 여기는 이제 미국의 영향권이니까 괜히 넘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트럼프의 영토에 대한 욕심으로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뿌리가 계속 있는 겁니다. 또 그린란드도 사실 미소 간의 그 냉전 위치를 보시면 그 소련과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17,000명의 미군이 지금 주둔을 하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비밀리에 미국이 이제 그린란드를 구매하기 위해서 협상을 시도하고 그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타이완 해협, 그러니까 대만 해협이 물류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전쟁도 불사할 만큼 중요하다. 따지고 보면 그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만 해협, 북극 항로인 그 그린란드 해협,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를 지나는 그쪽. 그러니까 물길 세 개의 지점인 것 같은데 그게 미국이 해양 국가여서 그렇다라는 설명이 있던데. 그렇죠. 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해양을 지배하는 국가가 이제 세계를 지배한다. 그게 이제 대영제국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고, 게다가 지금은 중국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한테도 그런 남중국해나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게 70~80%의 원유나 에너지가 중동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세계주도를 놓고 보면 그 중동, 사우디나 뭐 이런 데서 올라오면 말레이시아 거기에 아주 좁은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지고 남중국해를 지나가지고 그렇게 딱 올라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면 사실 우리한테는 경제 안보, 에너지 안보 이런 측면에서 큰 타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만 사태나 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게 사실 우리의 안보와도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We're not going to use military or economic coercion. Panama and Greenland. No, I can't assure you on either of those two. 야, 이게 지금 19세기 무슨 뭐 열강 시대도 아니고 21세기에 관세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좀 말이 되는 소리야 싶은데 그게 꼭 그렇지도 않다고요. 그게 이제 미치광이 전략의 핵심인 거죠. 우리는 상상을 못 하는데 트럼프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협상력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뭐 사실 이거 주권도 관련된 거, 국제법도 관련되고 지금 미국에서는 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힘으로 눌러가지고 말 안 들으면 뭐 관세 100%건 뭐든 때려서라도 목표 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트럼프 입장에서 받아낼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미국 선박들이나 뭐 미국 해군이나 이게 그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걸로 합의를 하고 그냥 이거 없었던 걸 하자 이렇게 한다든가. 그린란드 같은 경우도 핵심 광물들 채굴하려 그러면 엄청나게 또 경쟁이 유럽 기업, 한국, 뭐 일본 다 달라붙을 텐데 그거는 뭐 미국 기업한테 우선을 준다. 요거 줄 테니까 그냥 우리 없었던 걸로 하자.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 비해서는 트럼프의 소위 그 협상력 때문에 미국은 많이 얻는 거죠. 국제법과 이런 국제 질서를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건데 트럼프는 할 수 있어. 무대 보니까 뭐 할 수 있어. 틱톡도 마찬가지입니다. 틱톡도 사실 전 의회에서는 민주공화 양당 합의에 의해서 금지하는 걸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번에 어제도 트럼프 나와가지고 여러 번 그 틱톡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가만두면 틱톡은 완전히 가치가 0으로 된다. 근데 내가 여기서 딜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 1조 불이든 뭐든 그 이상이 될 수가 있다. 이거는 대통령 내가 어떻게 하냐의 결심에 따라서 달라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최소한 미국 기업이 50%를 가져야 된다. 트럼프 전과 후를 비교해 볼 때 트럼프로 인해서 미국 기업은 가장 그 핫한 앱의 50%를 갖는 거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뭐 10대, 20대 얘네들은 또 계속 틱톡 사용할 수 있으니까 최고다라 그러고 이러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또 근데 반대로 틱톡 입장에서 보면 멀쩡하게 자기가 미국 사건 갖고 100% 운영을 하던 걸 절반을 내주게 생긴 꼴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 아예 없어지는 것보다 나은데 그러니까요. 뭔가 찝찝한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네요. 틱톡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진짜 매드맨, 저 미치광이 전략에 근거한 전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게 힘없는 사람이 하면 그냥 미치광인데 세계 제일 힘세고 한 미국이 하니까 그게 협상력이 되는 거고. 그렇죠. 사실 그게 그 16세기 유럽에서 마키아벨리가
이런 이 미추강이 이런 전략도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시작이 된 건데 그게 사실 그 닉슨 대통령이 사용했어요. 베트남 전쟁 때문에 미국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닉슨 미추강이 같은 사람에서 이 핵무기도 지금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베트공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도 이런 게 다 전례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또 뭐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미 FTA도 대상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거는 다 예상이 됐던 겁니다. 1기 때도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는 무역 적자가 많으니까 기존의 그 무역적부터 다 재검토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도 그렇게 했었던 거고 지금도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던 거는 처음부터 바로 그냥 그 일반 관세를 모든 국가한테 때리면서 개별 국가들이 뭐 어떤 양보할 거 가져와서 딜메이킹을 하려고 하는 이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 연기가 된 거거든요. 그 시장의 반응을 보고 있다라는 거. 특히 1기와는 달리 2기의 이 참모들은 경험이 쌓였고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 베테랑들도 지금 많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그 목표, 즉 일반 관세나 뭐 여러 가지 관세 이거를 하는 거는 분명한 건데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자기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실용주의적인 유연한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굿뉴스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무역 협정이 재검토의 대상인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한미 FTA 당연히 보는 겁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한미 FTA 재개정 얘기만 엄청 또 긴장하시면서 그런데 전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8년 전에 트럼프가 한미 FTA 뭐 폐기하거나 뭐 재개정하려고 할 때는 발효 이후에 5년밖에 안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관세가 감축이 된 게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미국이 추가로 우리한테 민감한 부분에서 시장 개방을 계속 이제 압박하면 어떻게 하냐. 그 걱정이 많았던 건데 지금은 그로부터 8년이 지났으니까 13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거의 뭐 95% 이상이 무관세로 지금 이미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다 무관세로 되고 있고 모든 전자제품이나 공산품은 거의 다 무관세로 지금 다 되고 있어요. 물론 긴장은 해야 되죠. 하지만 8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뭐 하자 그러면 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협상을 우리가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주는 협상은 없어요. 주면서 또 받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한미 FTA를 또 건드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여러 가지 방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조달 조항 이런 거를 없애자고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자기네 시장이 더 훨씬 크니까. 그리고 또 80년대 90년대 일본이 미국의 그 통상 마찰에 대응해서 했던 거를 보면 우리가 또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 철강 2, 3위조에서 볼 듯이 그 쿼타 수량 제한을 설정하는 거 그리고 또 자율 규제를 하는 거 그 당시에 또 이제 일본의 자동차 수출이 미국으로 확 늘어나니까 너희 이거 스스로 수출 규제하지 않으면 우리 또 관세 엄청 때린다 해서 그때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는 스스로 자율 규제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그 툴이 많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일단은 보편관세 어떻게 하겠다 바로 시작하진 않았습니다만 말하는 게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를 부과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좀 연기되거나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요. 몇 주 전에 SNS 통해 가지고 캐나다와 멕시코의 펜타닐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자를 사유로 해서 25%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각서라고 하나요? 이제 그거에서 그 여러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라는 거. 그건 또 데드라인이 4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디케이션일 뿐이고 어떤 게 언제 나올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지금. 그거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일반 관세가 모든 국가에 대해서 15%든 10%든 그거는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거고 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예외를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도 있고 이 예외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 일본, 뭐 독일 모두 다 15% 관세 맞는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는 경쟁 구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냥 다 같이 조금 높아지는 거니까 큰 변화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일본은 빠진다. 근데 한국은 계속 맞는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배운 것가 뭐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잖아요. 이 죄수들이 가장 얻을 수 있는 거는 힘을 합심해가지고 서로 안 부는 거죠. 서로 자백하지 않으면 그렇죠. 최상의 결과를 그렇죠. 얻는데 이런 그 죄수의 딜레마가 지금 여기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합심해가지고 버티게 된다거나 보복을 하거나 이러면 사실 그 압박이 미국의 정치 그래스루트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내에서도 정치 내의 다이내믹스가 바뀔 수 있는 그런 프레셔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국가들이 다 정치적인 상황이 있고 자기네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니까 서로 빨리 트럼프 쪽에 달려가서 서로 먼저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다이내믹스가 형성이 되거든요. 지금 한국이 더 걱정이에요. 한국은 8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하필 트럼프가 출범할 때마다 대통령이 없는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밖에 나와서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게 완전히 데자부입니다. 진짜 8년 전이랑 지금이랑 트럼프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뭐 탄핵하면서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이 훨씬 심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1기 때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 그때도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때도 2년 연속으로 막 수출이 감소하고 그 사드로 인해서 중국이 막 보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덜 했고, 그래서 뭐 3월 달인가 그때 이제 최종 결정이 나와가지고 그때 굉장히 우리가 운이 좋았습니다. 세계 경제가 이게 호전이 되면서 우리가 수출이 그냥 확 늘었어요. 아마 5,700억 불 넘는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을 했고, 반도체는 뭐 5, 60% 늘었고, 세계 경제가 우리를 이렇게 막 견인하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치적으로도 더 불확실하고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트럼프 들어온 그런 그 불확실성,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무역 환경의 악화, 이런 거로 해서 올해 수출은 뭐 1.5%밖에 지금 증가가 안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몇 개월간이라도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이 되면 우리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이 올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위기는 위기인데 위기는 또 기회라고. 트럼프가 자기 국내 산업 살리고 자기 미국의 어떤 방위 산업 살리고 하려면 혼자는 어렵고, 믿을 만한 거 찾아보면 동맹국인데 그중에 우리가 굉장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어떤 게 기회가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4년을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낙관적으로 지금 보는 게, 커다란 이 판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때까지 지난 20년은 중국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중국 경제도 이제 많이 슬로다운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핵심 기술에서 우리가 완전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반면 미국은 좀 비어 있어요. 첨단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제조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한국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인 거죠. 조선, 그리고 군수산업, 최근에 웨스팅하우스랑 분쟁도 이제 타결이 됐는데, 그런 원전, 바이오, 이러한 것들이 공통점을 보면 경제적뿐만이 아니라 그 안보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산업 분야들이고, 중국과 미국의 경쟁의 한복판에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런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 협력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공백을 이제 우리 기업들이 메꿀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는 규제 완화와 양국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발달하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면 아마 할 얘기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